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의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부모 경장은 구속됐고 경찰은 허위 종결 가능성이 있는 10건을 발견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장미란 씨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의문이 잇따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장미란 씨는 지금 제 뒤쪽에 보이는 저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104일 만이었는데요. 이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불과 4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실종 이후로 거의 석 달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패 상태가 심하고 지문이 소실된 상태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부검과 치아 감정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장미란 씨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긴 어렵다면서도 장 씨가 외출한 이후 다음 날 새벽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망 경위입니다. 경찰은 시신의 자세와 상태를 볼 때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고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 발견 현장에 낙엽이 흐트러지지 않은 등 다투는 적도 없었던 겁니다. 시신 부패가 심하긴 했지만 주저흔과 방어흔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자수 나무는 굵은 가지가 옆으로 뻗지 않고 날카로운 가시도 많아서 극단적 선택은 어려울 거란 의문도 여전합니다. 숨진 장 씨의 남자친구도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범죄 혐의점이 있었다고 해도 발견이 너무 늦어서 확인에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구속된 부경장이 담당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부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수색팀에 근무하면서 298건 정도의 실종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담당한 이 실종 신고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10건 정도는 이 장미란 씨 사건처럼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3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뒤 공식적으로 결과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부경장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경장은 실종자와 분명히 연락을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이 없고 장 씨와 관련된 전산망 기록에는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하는 등 모순이 드러나자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는데 외출 이후에는 통화 기록이 없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범행 경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또 지휘계통인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4명을 대기 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한림읍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모 경장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네, 제주경찰청에서 조금 전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8월 25일자로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향후 피의자 추가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 엄정 수사하여 송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피의자가 처리한 신고 전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TF를 가동,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점검해서 철저히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지금 연락이 닿았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이 점을 어떻게 좀 밝혀내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 통해서 동기 밝혀낸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진술만으로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반 수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심리 행동이 있어서 투입 예정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도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지원받아서 지금 투입은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제 종결권에서 실수였다라고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언론에 공식적으로 이런 멘트가 피의자
이 방송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기자분들 취재해서 뭐 부인하고 있다, 기존 주장 유지하고 있다. 네, 요즘 사건이 많습니다. 20대 중국인인 여성 유학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어제 30대 중국인 남성을 피의자로 체포하고 본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 남성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숨진 여성으로 변장한 채 장소를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다고요? 네, 피의자 정모 씨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장 검증 등을 거쳐 밤 11시 50분쯤 경산경찰서로 호송됐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정 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살피고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 20일 새벽 2시쯤 정 씨가 숨진 여성 A 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 씨는 같은 날 밤 10시 반쯤 여장을 한 채 집에서 나왔는데요.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화장실에서 옷은 물론 신발까지 갈아 신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정 씨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태연하게 A 씨가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 씨가 피해자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산의 소각장 등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시신 일부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더 조사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국 국적의 정 씨는 올해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A 씨가 정 씨의 강의를 수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산의 한 대학원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인 A 씨가 실종된 지 닷새 만인 지난 25일 오후 정 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청주를 비롯해 전주와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수신됐습니다. 네, 군과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판이 중단되고 직원들이 몸을 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보내졌다고요? 네, 우선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법원 공용 메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이 보내졌는데요. 자신을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밝힌 메일 발송자는 서재를 했는데도 악성 댓글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사대 폭탄을 설치해 오후 1시 34분부터 7시 반 사이에 터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 측은 청사 밖으로 직원들을 대피시켰고 관계기관에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수색견까지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군은 1시간 넘게 수색을 벌였지만 설치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폭발물이 설치했다는 메일은 청주지방법원은 물론 전주와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법원 곳곳으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법원 곳곳에서 대피가 이루어지면서 업무와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협박 메일 작성자를 찾기 위해 IP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시도지사 등을 만나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오늘 이 자리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9기 지방정부 행정을 책임지게 되신 여러 시도지사님들, 또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 광역기초의회 의원님들께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19대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신 박찬대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모두가 다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인데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많이 표현됩니다. 국민들의 일상에 매우 큰 그리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가 건강해야 민주주의도, 지역발전도,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 31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의 역량과 또 역할이 꾸준히 강화되어 왔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제 지난 31년 동안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연대, 그리고 더 빠른 행정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또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토 균형 발전 추진에 대한 대통령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겠다며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앞서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 의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단체로 퇴장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실제 징계 절차와는 별개의 안건입니다. 이 실질적인 징계 효력이 발생하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지난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네, 오 시장은 이번에도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용산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오늘 회담에서 진전된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2차 회담 종료 직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50분가량 논의를 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면 여러 현안에 대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개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요청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2031년까지 착공 계획 가운데 순증 물량이 원래 계획보다 4만 3천 호 더 늘어나 모두 13만 가구가 된다며 무척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금까지 이어진 협상 중에 가장 실효성 있고 가시적 성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도 회동에서 언급했는데요. 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사업 적격성 사업도 올해 말 진행 가능하고 인근 서울시 소유 부지를 매각해 비용을 조달하면 서울 동남권에 청년 주거단지 건설이 가능하다며 김 장관에게 정식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천 부지 활용을 놓고 10년 정도 걸릴 거라 제대로 된 대안이 아니란 민주당 측 비판에 대해선 용산공원 부지 활용 역시 현 정부 내에 착공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되받았습니다.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해선 2차 회동에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의 만남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양희덕입니다. 정부의 서울주택 공급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용산공원 활용과 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여부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발표될 추가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는 둘 다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홍래 기자, 결국 용산공원과 서울 그린벨트가 모두 빠졌죠? 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 이후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용산공원은 원래부터 신규 택지 후보지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신규 공급 물량 10만 호 가운데 7만 3천 호를 건설할 택지는 지난 8.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0월 초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신규 택지에 용산공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용산공원 활용을 위한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닙니다. 정부는 당장 발표될 신규 택지에선 제외됐지만 협의를 이어가면서 이견을 좁혀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그린벨트가 추가로 해제될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역시 올해 발표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김이타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KTV에 출연해 서울 그린벨트 지역도 신규 택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서울 그린벨트를 빼더라도 수도권에 7만 3천 호를 새로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 개혁을 강조하며 수습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한편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쇄신안을 낸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전격 사퇴하며 야권 재편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았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부산과 강릉에 이어 오늘은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취임 후 지역에서 지도부 회의를 연 게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김민석 대표는 우선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만찬을 언급하며 원팀 정신 거듭 외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이고 다음은 정부 출범 1년차 내우 외환의 바닥을 다지고 이제 민생에 집중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을 지원해. 네, 그리고 최대 현안 중 하나죠.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고리로 한 국민의힘 공세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인데요. 김민석 대표는 이번 사건은 보안 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은 단호히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선원 최고위원도 경찰과 민생 치안에 대한 국민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경찰 내부 봐주기와 사건 덮어쓰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오늘 야권에서도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혁신안을 내놓은 반면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사퇴를 했죠.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 흩어진 보수를 결집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제는 민심정당으로 도약하겠다 일성으로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안으로부터 개혁하고 완전한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결집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방점은 당원과 당심에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당내 선거에 당원 투표를 도입하고 공직 후보자와 당협위원장 선출에 당원 참여를 약속하면서 논란이 됐던 당협위원장 직선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당내에서는 강성 지지층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것 아니냐, 연임 포석이란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 YTN에 출연해서 지금 연임을 이야기하기엔 맞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총선 승리에 교두보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조적으로 같은 보수 야권이죠.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뒤 1년을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와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사태까지 여러 잡음과 당세 침체에도 쇄신 동력을 좀처럼 찾지 못하면서 물러나기로 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해 여러 제안을 했지만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직접 사퇴 배경을 밝혔습니다. 쇄신 방향과 방법을 놓고 내부 균열이 있었던 건데 다른 지도부도 함께 사퇴하면서 당분간 천하람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새 지도부 선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일단 탈당은 하지 않고 계속 당에 몸담을 예정인데 향후 야권의 판도 재편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조금 전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 결의안이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무기명 투표가 이뤄졌는데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지만 통과는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은 실제 징계 절차와는 별개의 안건인데요. 징계 효력이 발생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별도의 징계 요구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진숙 의원을 여자 전두환으로 부르면서 계속 국회에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소불위 여당의 폭주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진숙 의원도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치 북한 노동당 일당 독재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일당 독재가 됐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아직 단정하긴 어렵지만 경찰은 장미란 씨가 실종 후 다음 날 5월 13일 새벽에 사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가 워낙 심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되면서 미스터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타사를 의심할 만한 특이 골절 등은 없다고 했지만 시신이 발견된 숲은 카나리아 야자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고 나무가 워낙 뾰족하고 단단한 부분이 많아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극단적 선택으로 단정짓기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또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도보 10분 거리지만 가로등이나 CCTV가 전혀 없는 외진 구역으로 남자친구는 장 씨가 평소 무섭다고 했던 곳이라서 왜 거기서 발견되는지 이해가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구속된 부모 경장은 장미란 씨 실종 해제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이렇게 허위 입력하면서 사건을 암장했죠. 장 씨와 통화를 하고 당시 무사한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조금 전 밝힌 장 씨 사망 추정 시점 뒤에 어떻게 통화를 했다는 건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야자수나무 특성상 굵은 가지가 옆으로 뻗지 않고 가시도 많아 극단적 선택이 어려울 거란 의문도 제기됩니다. 타사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무작정 자기가 잘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속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서 경찰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타살의 위험이 없다라고 그냥 단정을 짓는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가. 최영중 시의원이 12세 미만 아동을 성착취했어요. 보안 수사권 얘기하세요. 국민의힘 최영중 시의원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공천 준 사람 아니야? 왜 또 반말이에요? 왜 또 반말이야? 네, 오늘의 정치원 박원석, 정홍임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구속된 부모 경장 장미란 씨와 통화했다고 거짓말한 뒤에 내부 시스템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렇게 적었다는 건데 경찰이 추정하는 사망 시점은 통화 주장 시점보다 앞이에요. 그러면 사망한 사람과 통화했다는 주장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화를 안 했는데 거짓으로 저렇게 기록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내부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범행 동기가 도대체 뭔지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 저걸 실수로 보기도 어렵고 그냥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 일종의 태만이나 직무유기 그렇게 보기에도 조금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아직 이제 타살의 흔적이나 이런 게 그 사체 부검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워낙에 이게 특이한 상황인데다가 또 가까이 있었던 남자친구의 그 의견으로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동기가 없고 또 발견된 장소도 좀 그렇게 극단적 선택의 장소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장소여서 여러 가지로 좀 미스테리한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또 그 부경장에 대해서도 프로파일링을 전문가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연달아서 제주에서 이렇게 그 실종된 사체 4구가 발견이 되고 그 중에 저 부경장이 종결 처리했던 사망자가 2이나 되는 데다가 저분이 1년 반 정도 재직을 했는데 실종팀에서 298건 정도 사건 종결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과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없었는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금 더 밀도 있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언론에서 야자수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야자수 나무 특성상 이 극단적 선택을 할 장소로 적절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사망한 지가 꽤 됐고 지금은 그 뼈가 나타날 정도로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도 쉽게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가수의 조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밤중에 나가가지고 외진 지역에서 그런데 이제 경찰은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타살의 흔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건 또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정말 미스테리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경장이라는 사람의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형사 사건에 있어서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라든지 심리 분석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경찰의 역할과 업무가 상당히 커졌는데 경찰을 충원할 때 우리가 그 경찰 관계자 또는 행안부 측에서 사전에 그 충원 과정이 좀 더 치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 시민의 치안,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경악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경찰의 권한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우려가 더 이어지고 있는 건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 모든 사건은 킥스, 즉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암장, 은폐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반론도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 모든 사건 기록은 이제는 암장이 안 된다. 원래도 이제 사건 기록을 킥스 모두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엔 완전히 법조문으로 명문화해가지고 사건 은폐는 없다. 수사가 아닌 내사에 관련된 그 킥스에 올라가기 전에도 여러 가지로 암장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게 있습니다. 종결을 그냥 해버릴 수 있어요, 그냥? 그렇죠. 112 신고 시스템이나 이런 거랑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연동이 안 된다는 건 다 수기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종이 찢어버리듯이 해버리면 되는 지금 이 부경장이 한 것처럼. 네, 곧 검찰의 수사권도 없어지는데 우리가 경찰만 믿어도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있는데도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와 연관짓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이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하고 직접 연관은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종 사건은 그 이전에도 경찰이 전담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 수사권과 직접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보안 수사권이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더더욱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어떤 부실 혹은 고의 이런 걸로 인해서 제대로 범죄 피해자들의 그 피해가 구제되지 않거나 혹은 범죄가 은폐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장윤기 살인 사건. 그 경우에는 이제 이 범인의 가족이 경찰이어가지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가 명백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보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거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법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그 범인의 범행이 굉장히 축소됐었는데 그걸 검찰 보안 수사 단계에서 바로 잡은 거란 말이에요. 이번 사건이 직접 보안 수사권과 연관이 없더라도 이런 일련의 그 이 수사권 말하자면 수사권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국민들 걱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보안 수사권하고 관련 없다를 반복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이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앞서 박은정 의원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근데 그 킥스라는 거는 사건 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비로소 킥스에 그 입력이 되는 거지 사건 번호도 부여되지 않고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은폐되거나 암장되거나 유실되거나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킥스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제시했던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강변하는 거는 지금 국민들이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느끼는
이제 우려 이런 걸 조금 더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정부 여당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잃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비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박은정 의원은 이 킥스 형사사법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경찰이 절대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암장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무슨 소리냐,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 종이를 찢어버리듯이 경찰이 임의로 암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경찰 출신 프로파일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서 참 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보안 수사권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다 우려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보안 수사권하고 상관없으니 그런 줄 알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들 인식은 박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보안 수사권이 지금 현재 10월까지는 있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앞으로 무엇을 그러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려하는 것인데 이건 보안 수사권하고 상관없으니 그리하세요. 예. 킥스의 수사 사건은 다 올라오니 걱정 마세요. 근데 당장 그 킥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프로파일러가 무슨 소리야? 내사 사건은 아예 올리지도 않고 암장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에 대해서 신뢰가 더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겠다고요. 경찰 10몇만 명이나 되는 경찰에게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전부 박탈해서 줄 거였으면 진작에 개혁을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순서 거꾸로 해놓고 당당하게 이제 와서 경찰 개혁기구를 만든다 하니 대통령의 지지도를 포함해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검찰의 보안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지금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장미란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허위로 입력했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망했다는데 아무런 증빙 자료 없이 사망했다고 입력한 게 가능한 이 상황에서 앞으로 경찰에서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이 민주당이 보안 사건 없애서 그렇다 이런 비난이 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선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그렇죠. 그렇게 어쨌든 책임론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경찰개혁 기구를 주문을 했는데 근데 앞서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권력기관 개혁이 시작이 돼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인지수사권, 그러니까 수사개시권이나 수사종결권이 없어지면서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경찰도 어쨌든 그 수사경찰과 또 정보경찰과 그다음에 이 치안경찰과 이걸 구분하면서 커진 조직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세부적인 업무 분장이나 혹은 이렇게 늘어난 이제 권한을 경찰이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이 불충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상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대비책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좀 뒤늦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뒤늦게 보완책을 강구하는 그런 모양새여서 국민들 걱정이 커지는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자꾸 이게 보안수사권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이 얘기를 반복할 게 아니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객관적인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형사사법체계 큰 변화 이후에 검수완박 이후에 이렇게 비대해진 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게 피해자들의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나 이런 데 여러 가지 그 허점이나 구멍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만한 보완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이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변호사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전국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당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반면 또 다른 야당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취임 1년여 만에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결집된 당심을 토대로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습니다.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은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공교로운 그 사태 시점이 하필이면 장동혁 대표 1주년 기자회견을 한 그 당일이야. 한 사람은 6.3 선거를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한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될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그 시점을 오늘 일부러 노렸지 않나. 아니 어떤 진로와 방향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긴 한데 정의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곧바로 사퇴하는 게 과연 모양새가 좋을까. 그게 이제 막 꼬리를 자른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네, 사퇴론에도 버티는 장동혁, 물러난 이준석 두 야당 대표의 행보가 사뭇 상반됐는데요. 지금 김성태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일부러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에 맞춰서 오늘 사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오늘 그 개혁신당 관계자분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에 개혁신당의 그 지방선거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때부터 사퇴 얘기를 많이 언급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당대표가 지금 사퇴를 하면 당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도 많고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겠는가 하고 만류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에 어제인가요?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뭐 고성이 오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막상 당 관계자들이 당사자들한테 당신 이준석 대표와 문제 있느냐, 또 이준석 대표에게 천하람 원내대표와 문제 있느냐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군소 정당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라는 것하고 젊은 대표로서 그동안 그 당을 위해 노력했으나 적어도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성적, 그리고 또 정이한이라는 사람의 그런 그 소위 가짜 테러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모습이 아마 거대 야당의 야당 대표의 행적과 비교가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중진 정치인이 한마디 쓴소리를 한 것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사실 개혁신당 하면 이퀄을 이준석 대표 이런 싱크로율이 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사퇴했어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분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지금 지방선거 이후의 행보를 둘러싸고 이견이 분출이 됐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원래 정당이 선거와 같은 큰 정치적 일정에서 결과가 좋으면 갈등이 있다가도 없어지는데 그렇죠. 결과가 나쁘면 없던 갈등도 생깁니다. 근데 개혁신당이 한 200명 가까이 후보가 출마했는데 이준석 의원의 지역구에서 딱 한 명만 당선되는 어떻게 보면 참패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신생 정당이고 그 당의 역사가 길지 않지만 이제 젊은 그 말하자면 정치인들의 정당이고 일종의 이제 세대 정당을 표방했는데 그 실험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당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다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의한 그 시장 후보가 일종의 자작극을 벌려서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 정당이고 새로운 가치 정당을 표방했는데 겉으로 드러난 정치 행태는 헌정사에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구태 행위가 드러나면서 개혁신당이 위기에 몰린 것도 사실이고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도 있었을 거고 또 이준석 대표가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남은 총선까지 당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자라는 제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제안이 당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그렇게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더 여기서 대표직을 유지할 만한 동력이랄까? 이런 걸 못 찾은 게 아닌가 싶고 개혁신당으로서 상당한 위기죠. 사실상 뭐 이준석 그 개인의 사당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준석 대표의 비중이 컸는데 이준석 대표가 했던 정치 실험마저 실패했는데 누군가 다시 당 지도부가 돼서 또 다른 실험을 한다는 게 지금 개혁신당의 조건에서 가능할까? 여러 가지 이제 회의 어린 시선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극복을 못하면 나중에 보수 재건 통합 과정에서 개혁신당의 어떤 가치나 개혁신당의 뭐랄까 몫이랄까 이런 것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때문에 어떻게든 수습해가지고 그 당을 유지하고 네. 또 그 다음 총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비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 뭐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 지금 60일 내인가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 된다 예. 그러더라고요. 아마 뭐 후임 대표가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만간에. 지금 우선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행을 그건 이제 하는 권한 거죠. 대행이고요. 네. 예. 대행을 하게 되고 사실 근데 부산시장 자작극이 있었던 것은 2달 전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오늘 이렇게 사퇴를 했을지 여러 의문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남, 광주, 해남에서 규모 2 안팎의 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이죠. 오늘 오후 4시 4분쯤에 해남군 서북서쪽 21km 부근에서 2.1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벌써 9번째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이런 진동이 감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2.0 이상 지진이 14일 이후 모두 9차례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국 소식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강성 당원 중심의 당을 운영한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같아서 이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좀 축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네, 공교롭게도 이 얘기는 어제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나란히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던 포럼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발끈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안철수 의원입니다. 당원들은 뽑아 쓰고 버리는 휴지가 아니라며 누군가의 복당을 위해 아랫목을 데워놓는 김기현 의원의 모습에 당원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냐며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경계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또 다른 행사장에서는 이 화제의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제명 사퇴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만난 장동혁과 한동훈. 분명 표정은 웃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앞서 한동훈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장동혁 대표의 올림픽공원 집회 참석과 입원 등으로 투샷은 불발된 바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사진이 화제였습니다. 한 언론사 초청 행사였는데 악수를 한 한동훈과 장동혁, 이 투샷 어떻게 보셨어요? 웃고는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해후가 없었으면 저걸 우리가 보면서 정말 기이한 광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까? 정치라는 거는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정당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당대표였고 한 사람이 당대표일 때 비대위원장서부터 사무총장도 하고 그다음에 소위 당권 경쟁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이 돼갖고 러닝메이트라고 하고 또 총선 때만 하더라도 2024년인가요? 얼마나 친분을 자랑했는지 지금 아마 그런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틀게 되면 두 사람 다 굉장히 민망할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수 정당이 굉장히 대한정당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이러한 그 대한정당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소위 당협위원장을 교체해가지고 새로운 인재들로 대체한다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진정성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장수한다라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인데 윤석열 정권 이래로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보면 장수하는 거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당의 대표라면은 선거에서 이긴다든지 아니면은 현대사의 한 페이지라도 어떤 역사적인 궤적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1주년 오늘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민심의 바다로 가겠다 그러는데 여전히 당원 당심을 강조하거든요. 뭘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아직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긴 한데 걱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김기현, 우세훈, 한동훈 세 사람이 모두 강성 당원보다 국민 보고 가야 한다. 어제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오늘 좀 발끈했습니다. 당원들은 뽑아 쓰고 버리는 휴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주 근거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출신이잖아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당대표를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내쫓고 다른 경쟁자들 다 주저앉히고 그리고 룰까지 바꿔가지고 당신 100%, 당원 100%로 당대표가 됐어요. 그렇게 당대표를 지냈던 분이 이제 와서 너무 당심에 치우쳐 있다. 국민이 중요하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 지금 국내임 상황에서. 그러나 이렇게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따끔하게 한 말씀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배경에는 최근에 뭐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있고 장동혁 대표,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뭐 포스트 장동혁 체제에 대한 이런저런 구상들이 여러 중진들한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의 이름도 자주 회자가 돼요. 본인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경쟁자들을 의식해서인지 부쩍 최근에 당권파나 장동혁 대표 쪽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입장을 자주 표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에도 나가가지고 또 장동혁 대표하고 행보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마 안철수 의원도 당내의 독자적 기반이 확고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서 경쟁을 고려해서 지금 본인이 경쟁자들과 차별화되게 당내에 우군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현재의 장동혁 대표나 이 당권파하고 좀 밀착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판단이 글쎄요, 저는 썩 옳은 판단은 아닌 것 같은데 최근 안철수 의원의 이전과 다른 과거에 이제 탄핵 당시에 1차 탄핵 투표 때 혼자 들어가서 탄핵 찬성을 했던 안철수 의원과 최근에 안철수 의원의 모습은 조금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에는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저희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정호김 두 전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 반도체주 반등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하면서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소폭 오름세로 돌아선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시장의 경계감이 지수 상단에 제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했는데 코스피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전날 6,700선에 올랐던 코스피가 6,700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6,8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2% 내린 6,727로 출발했는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0.97% 오른 6,80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장 직후부터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1.8%, SK하이닉스는 0.6% 상승했는데 장 초반은 3% 이상 급등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ADR, 즉 주식 예탁 증서가 상승한 점이 반도체 대형주 상승세를 불러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도 주가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7일 연속 하락했던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 전환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AI 고점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할지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코스닥은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코스닥은 0.3% 내린 825로 출발했는데 0.03% 내린 827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에서 횡보하다 138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 증가와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 약화로 13개월 만에 137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이른바 매관 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는데요. 법조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어떤 내용으로 끝났습니까? 네, 김 씨의 매관 매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은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영부인 시절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장신구를 비롯해 명품 시계와 가방, 이우원 화백 그림 등 3억 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구체적인 현안 청탁 여부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원 화백 그림, 진품 감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대가로 한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고 친분에 따른 막역한 기대감이나 의례적인 교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반성한다면서도 1심의 징역 7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우원 화백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감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작이라 판명되면 알선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감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로봇계 사업가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에 대해서도 사업 청탁이 아닌 구매 대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계엄 관련 1심 재판도 열렸죠? 네,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차장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열렸습니다. 김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의도와 배경을 알았고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독권도 없었다며 혐의가 전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을 때까지 내란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봐야 된다며 이 기간 이어진 김 전 차장의 지시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경찰서장을 포함해 지휘 선상에 있는 간부들을 대기 발령하고 감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 처리 경위 전반을 살펴보면서 업무에 미흡했던 책임자를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주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감찰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찰청은 그제부터 감찰팀을 제주로 급파해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실종사건 지휘계통에 있는 4명을 모두 대기 발령한 뒤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미란 씨 실종사건에 대한 처리 경위를 살펴보고 처리 단계별로 미흡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훑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 씨 사건뿐만 아니라 부모 경장이 허위 종결했던 60대 실종사건 등을 포함해 제기됐던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거라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정해진 기한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겠다면서 진행 상황에 따라 감찰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장 씨는 실종된 지 무려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어야 했는데 이렇게 경찰 대처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부경장의 허위 종결 때문입니다. 실종된 지 사흘 만인 지난 5월 15일 연인의 1차 신고가 있었지만 부경장이 실종자와 통화가 됐다고 거짓말한 뒤 3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2달이 흐른 뒤인 7월 19일 친척의 신고로 재수사에 돌입한 제주 서부서 형사과가 그제서야 부경장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허위 보고 정황을 파악한 겁니다. 하지만 책임자인 제주 서부서장이 사안을 인지한 건 이때부터 거의 3주가 지나서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드디어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보고가 지체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서장이 뒤늦게 제주청에 보고하면서 수색팀이 꾸려졌고 10여일 만에 장 씨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늑장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없는지가 이번 감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통해 실종 사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부경장의 허위 종결 탓에 경찰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목록에서 장 씨 사건은 빠져 있었습니다. 부경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만큼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인데요. 수도권의 한 실종 수사 담당자도 YTN에 부경장이 허위 종결로 얻을 실익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경찰관 개인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하더라도 이것을 걸러낼 관리감독 장치가 마땅히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전산에서 실종 사건을 단독 종결하지 못하게 하고 관리자가 재검토한 뒤 승인하도록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약 한 달 안에 개선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이 드러난 뒤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제주 여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가기가 꺼려진다는 반응과 함께 과거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도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제주를 찾았다가 시비가 붙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뒤쫓아와 달아났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6개월 전 올라와 한 달 만에 조회수 150만 회를 기록했는데 최근 제주 실종 사건 이후 다시 관심이 쏠리며 27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경찰 보자마자 헛구역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두려움을 떠니까 경찰분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 지금 진짜 너무 지금 몸이 막 떨린다. 온라인에는 이처럼 과거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안이 커졌고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험을 돌이켜보니 위험했던 것 같다는 기억이 소환된 겁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워낙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올레길과 한 달 살이 등 여행지로 주목받아온 지역이지만 혼자 가기 무섭다거나 여행을 취소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막 흉흉한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애들 데리고 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약하려던 것도 다 취소하고 안 가게 됐습니다. 지역 전체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안전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석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 경찰은 장 씨가 실종 다음 날 새벽에 숨진 걸로 추정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단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타살 가능성이 낮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선 장미란 씨가 발견된 장소가 야자숲인데 이 야자나무 특성상 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으로 보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제 야자수 나무는 이제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약간 짧은 가지가 치기가 된 것은 좀 단단할 수 있죠. 그럴 때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또 가시가 있고 그래서 과연 야자나무 숲에서 야자나무를 이용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담당 수사팀에서 얘기하는 것은 끈이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끈에 불안전한 자세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실 이제 장미란 씨가 발견된 장소가 거기에 이제 길이 있고 돌담이 있습니다. 돌담에서 한 10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장소, 더군다나 저 장소는 굉장히
장민혜 씨가 평소에도 무서운 장소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본인이 결정적으로 정말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될 걸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본인의 익숙한 장소랄지 아니면 미리 받았던 장소랄지 준비를 상당히 철저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야자나무 숲 거기에서 발견됐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경찰 쪽에서 밝힌 건데, 그러니까 타살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현장의 이제 정황들이나 지금까지 산 정보만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접하고서 뭐 시청자분들이나 온라인에서는 이게 이렇게 뭐 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반응인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뭐 오늘 백브리핑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상당히 이해 갈 만한 요소는 있는데 처음에 경찰이 뭐 아직 부검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또 휴대폰 포렌식 결과도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방향으로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또 실종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허위를 한 것처럼 그냥 뭐 사망으로 그걸 그냥 타살 혐의 없는 걸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체도 경찰에서 오늘 브리핑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뭐 타살 혐의는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제까지 어떤 정황이랄지 발견된 그런 것들 또 통화 내역 이런 걸 보면 아직은 뭐 타살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없죠. 그렇지만 뭐 좀 더 우리가 부검 결과도 완전히 결과 안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에 의해서 휴대폰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부검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극단적 선택이다 할지라도 이걸 또 유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유서가 써 있는 경우도 사실은 유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잘 살펴가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봐요. 네,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시점은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오늘 경찰 발표에 의하면 실종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부검 자체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체가 온전한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식사를 했다랄지 그런 것들이 소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랄지 그다음에 뭔가 외부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몸에 남아 있는 게 있다랄지 그러면 그런 걸 봐가지고 사실은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게 104일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구나 올 여름은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아마 시신 자체가 뼈 이외에는 뭐 그렇게 부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또 이제 부검을 하는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외력에 의한 어떠한 상해, 그러니까 뭐 두개골 함몰 골절이랄지 아니면 뼈에 있어서 어떤 골절이랄지 또 경우에 또 많이 보는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은 몸속에 어떤 독극물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성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또 여자의 어떤 부위에 있어서 어떤 DNA가 검출된 이런 걸 봐야 하는데 지금은 그걸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단지 경찰이 사망 시간이라고 추정하는 것 자체는 아마 휴대폰 꺼진 시점. 그래서 아마 배터리가 나가서 꺼진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 시점까지는 뭐 살아있을 확률이 큰데 또 이 아마 휴대폰이 상당히 오래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 뭐 그런 휴대폰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걸 전체적으로 봐서 사망 시점을 아마 추정했던 걸로 보이는데 아마 부검을 한다고 해서 사망 시점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국가수의 이제 부검 어떤 주요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이제 허위로 이제 종결 처리한 이제 부경장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잖아요. 뭐 가족들에게는 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연락도 하지 않았던 정황이 이제 보이는데, 그렇지만 본인은 여전히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럼 수사의 방향이나 앞으로 뭐 증명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본인은 특히 이제 프로파일링, 실종 선고 프로파일링을 종결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뭐 교통사고로 사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교통사고로 사망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본인은 실수로 그 코드를 입력했다고 하는데 그 실수로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코드가 여러 개 나오고 그다음에 이미 사망을 그 당시는 사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망한 걸로 코드를 넣었다는 것 자체는
고의성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본인이 정말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통화했던 내용을 사실은 밝혀야 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지 이제 범행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 자체는 인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왜 하필 코드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의 코드를 넣어서 종결을 했을까? 그것 좀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소재로 해가지고 넣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행방불명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 혐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계속적으로 또 현장 수색도 해야 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망의 종류가 있는데 교통사고 사망은 과실에 의한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원인을 밝힐 필요가 없고 범죄인을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가버리면 뭔가 누구에 의해서 뭔가 살해됐다거나 이제 그런 거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종결로 끝날 수 있고 추후에도 뭐 수사가 재개되거나 이제 그러지 않을 코드를 입력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충격적인 건 경찰 한 명이 마음 먹고 교통사고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사망자라고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런 증빙 자료도 없이.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건 암장을 막아야 하는데 뭐 대책이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이제서 서울교 외양간 고친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종자에 대해서 종결을 하려고 하면 일단 여러 가지 지금 매뉴얼에 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면해서 살아있는 거 확인하고, 만약 대면이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영상 통화랄지 가족 간의 어떤 직접 통화하도록 해서 이걸 확인하도록 그런 매뉴얼이 있긴 있죠. 그런데 이거 자체도 사실은 경찰 혼자서 영상 통화했다랄지 뭐 그런 식으로 대면 안 했는데 대면했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코드를 입력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제 복수, 그러니까 여러 명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뭐 서면이랄지 그리고 그걸 유선에서 이제 결제를 받는 그래서 이걸 한번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단독 처리만큼은 잘 막아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별도로 이 부경장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또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 천장 쪽에서 지문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부경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뭐 근데 증명될 이 게 있을까요? 화장실이 본인이 근무하는 경찰서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화장실이 이제 아랫부분 하고 윗부분이 뚫려 있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뭐 구체적인 그 지문이 발견된 장소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침입을 해서 몰래 카메라랄지 아니면 여성이 용변 보는 걸 뭐 본다랄지. 근데 대부분 이제 사진 찍으려고 많이 그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자 화장실이 있으면 옆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실은 변기를 듣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천장이랄지 아니면 칸막의 윗부분에 지문이 남을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검거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게 부경장의 지문이라고 한다면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끔찍한 사건이 제주뿐만 아니라 경북 경산에서도 있었는데 이번에 30대 중국인 남성이 20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여성이 지금 경북 경산에 있는 이제 학교에 대학원을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수여식이 있는데 지난 14일 날 그래서 방학 때 중국에 갔다가 다시 재입국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일 날 졸업식, 학위 수여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후에 이제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20일 날, 그러니까 학위 수여식이 있는 날 새벽 2시에 이 가해자인 남성의 과 같이 이제 집으로 들어간 게 발견이 됐다는 거고, 그날 저녁 한 10시 넘어서 이 정모 씨, 남성이 정모 씨인데 정모 씨가 그 집에서 나왔다는데 나올 때 여장을 하고 나왔는데 그 여장한 옷이 지금 사망한 20대 유학생 피해자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대구역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살해를 하고 나서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 상태로 동대구역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피해자 여성의 휴대폰까지 가지고.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실종 신고를 할지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 휴대폰에 위치 추적하거든요. 예. 그러면 집에서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고 네. 그리고 휴대폰도 동대구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나 피해자 여성으로 볼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니까 이 남성 정모 씨가 지금 완전 범죄를 좀 노린 게 아닌가. 이제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실종 신고를 했거든요. 예,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저희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해 폭동 가담자 상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이 5명의 상대로 11억 원이 청구가 됐는데요. 물적 피해 복구 비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집단 폭력을 행사했고 사법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상태다라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대법원이 이제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서 이 가담자 5명을 상대로 11억여 원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내용은 더 추가되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중국인 유학생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옷을 입고 피해자 인척 이제 돌아다니고 휴대폰을 들고 나갔고 그 다음에 또 피해자 실종 신고를 또 직접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범행 사후에 했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피해자의 사체를 찾지 못하면 이건 영원히 미궁에 빠지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실종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럼 뭔가 이제 가출했다고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실종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타살 혐의가 있고 뭔가 살해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강력팀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죠. 그렇지만 단순한 실종 신고인데 CCTV를 보니까 피해자가 가출한 걸로 보여요. 그것도 휴대폰을 가지고. 그럼 이 사건 수사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범죄 행위는 은폐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경찰에서 이 정모 씨 가해자를 상대로 이제 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상당히 이제 횡설수설하고 이제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색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피해자를 발견해서 체포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있던 강력 사건까지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주와 전주, 인천 등 전국 주요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됐습니다. 네, 경찰과 군의 수색 끝에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재판이 중단되고 직원들이 대피를 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법원 입구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전 10시 30분쯤. 법원엔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수색견까지 투입됐고 법원 직원들은 모두 청사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군은 1시간 넘게 법원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폭발물이 설치했다는 메일은 청주지방법원은 물론 전주와 인천, 대전 등 전국 법원 곳곳으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을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밝힌 메일 발송자는 사죄를 했는데도 악성 댓글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사제 폭탄을 설치해 오후 1시 34분부터 7시 30분 사이에 터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수색을 벌인 관계당국은 설치된 폭발물은 없었고 별도의 위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들이 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탐지견하고 EOD 요원들이 육안으로도 일단 수색했는데 특별한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법원 곳곳에서 대피가 이루어지며 업무와 재판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 작성자를 찾기 위해 IP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중국 영사관이 한국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서 범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주푸산 중국 총영사관은 한국 경찰에 확인한 결과 며칠간 실종됐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며 경찰은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사관은 한국 경찰 측에 전면적인 조사 착수와 범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한편 유가족의 사후 처리와 관련해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12구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허위로 보도자료를 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79명이 희생된 12.29 여객기 참사 직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2차례 냈습니다. 참사 이튿날 나온 자료에는 공항 부지에 있는 장애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항공장애물관리 세부지침 제23조 제3항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음 날 자료에는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쉽게 설치돼야 한다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가 빠졌습니다. 1년 8개월에 달하는 수사 결과 경찰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로컬라이저 관련 규정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 내용을 발표했다고 봤습니다. 국토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표면적으로 규정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규정만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또 해석도 약간 왜곡하는 방향으로 허위의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였다는 혐의입니다. 다만 경찰은 당시 장관이나 차관이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국토부 고위급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기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6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관계자들에 대한 첫 송치를 시작으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은 물론 참사 이후 유해 부실 수습의 전모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위조하고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에게는 민형사상 가장 엄중한 가중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 경찰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최종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피부 시술이나 성형 수술을 받는다며 수십 차례씩 프로포폴을 맞은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맞은 사람은 한 해에 50차례를 넘게 프로포폴을 맞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30대 여성이 병원을 돌며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 진정제를 처방받아오다 경찰서를 받게 됐습니다. 이 여성이 처방받은 병원은 수도권에만 60곳이 넘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의료 쇼핑을 통해 프로포폴을 오남용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중 점검을 통해 지난해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투약자 13명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이 명목이었는데 한 명당 평균 6곳의 병원을 돌며 투약을 받았습니다. 한 해 평균 투약받은 횟수만 29회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투약자는 13개 병원을 돌며 54번이나 투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과도하게 처방한 의료기관 13곳도 함께 수사 의뢰됐는데 한 사람에게 36번이나 처방했던 곳도 포함됐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식약처는 의사가 환자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스스로 과다하거나 중복된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환자가 프로포폴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프로포폴 처방 시 환자의 투약 내역을 적극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더 강도 높은 감시를 통해 추가 오남용 투약자들을 걸러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관련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일타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전문 업체로부터도 문항을 공급받았고 현직 교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업체에 지급한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현 씨는 문항 내용을 심사 검토해 교재에 채택한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고 현직 교사들도 현 씨에게 공급한 문항은 자신의 학교에 출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충남 천안 동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사다리에 깔린 7살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다리차 제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넘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공세동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2명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뒤쪽으로 3km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2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오쯤 경기 수원시 천천동에 있는 25층짜리 아파트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외벽 방수 작업을 위해 혼자 줄에 매달려 일하다가 줄이 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가 과격단체 가운데 최초로 동학 농민혁명 유족에게 월 10만 원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죠. 다른 역사적 사건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조선 봉건사회의 부패 척결과 반외세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입니다.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 점을 인정받아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는데요. 부당한 억압과 수탈을 벗어나고자 이웃들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국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함께 싸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동학혁명을 기념하고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1년에 120만 원 정기 유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까지 모두 723명입니다. 이 취지는 좋지만 지원 범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6.25 전몰 군경 유족수당의 경우 보통 자녀까지가 대상이고 예외를 포함해도 손자녀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132년 전 사건에 증손자녀까지 수당을 주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이번 수당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임진왜란 의병의 후손도 수당을 줄 거냐면서 전라북도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꼴찌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8.13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신규 택지에 논란의 용산공원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장관은 처음부터 용산공원은 빠져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와 일부 반대 여론이 강경한 가운데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피력한 걸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용산공원이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8.13 공급대책 발표 직전입니다. 유력한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던 어린이 정원이 결국에는 최종 공급대책에서는 빠졌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하루 만에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 대상으로 언급하며 논의의 판을 키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첫 회동을 앞두고선 장교 숙소 등 일부 부지를 꼭 집으며 훼손지 중심의 제한적 공급 가능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용산공원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 장관의 입장은 2차 회동 전후로 달라졌습니다.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 이 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신규 택지에도 용산공원은 처음부터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7.3만 원에는 용산공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부 여론과 함께 서울시가 본체 부지 개발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용산공원은 우리 역사의 얼굴이자 거울이며 모두의 쉼터이자 녹지 광장입니다. 용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시도를 다시 한번 제고할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며 호소합니다.
다만 김 장관은 개발에는 공론화 과정과 지자체 협의 등 절차가 있고 서울시와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해 추후 개발 여지는 남겼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한 휴전 합의에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대치이며 되는 중재국을 통한 미국의 파격적인 제안과 인접국 주도의 물밑 외교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 노보스티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을 포함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이란 소식통을 인용했는데 며칠 안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 매체 알 아라비아의 보도는 양측의 물밑 협상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은 핵심 중재자인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을 통해 이란의 해상 봉쇄 중단과 제재 해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란 역시 내부 협의를 거치며 파키스탄의 중재 외교를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2차 제재 등 경제적 압박을 병행하고 있어 양측이 완벽한 타협에 이르기까지는 막판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출구를 열기 위한 영내 국가들의 움직임도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In the regional discussion over that issue, and the imperative is to go back to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to the opening of the Strait of Hormuz the way it was before the war. 이란은 오만과 손잡고 호르무즈의 안전한 항행 재개를 위한 임시 공동항로 개설과 기뢰 제거 프로젝트 추진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란 측은 오만과의 협력이 미국의 일방적 통항 허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양해각서에 따른 미국의 선제적 의무 이행을 선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결국 양측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강경한 선결 요구가 팽팽히 맞서는 만큼 완전한 합의 도달까지는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을 암살하겠다고 위협하는 영상이 올라와 미 경호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통해 배런 트럼프를 어디서 죽일까라는 영어 문구로 시작되는 3분 분량의 영상이 지난 주말에 방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IRIB 영상에는 뉴욕시의 트럼프 타워를 포함해 배런이 공개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진 장소들과 $10,000 현상금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음성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이어 캐나다에 50%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무역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소비 심리가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얼어붙고 있습니다. 네, 특히 소비자의 단계 미래 전망을 반영한 기대 지수는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신규 주택 판매는 60만 7천 건으로 전월보다 10.5%, 1년 전보다는 6.3% 줄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미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를 웃돌면서 고유가와 생활비 부담, 고용 둔화가 소비 심리에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수치화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고유가 속에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경제조사 단체인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8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잠정치는 89.4로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했고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소비자의 단기 미래 전망을 반영한 기대 지수는 68.2로 5.8포인트 하락했는데 기대 지수가 80을 밑돌 경우 통상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젠 수그러들 줄 알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점이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대비 차원에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딱히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관세를 낮추는 건데 워낙 불확실성의 시대라. 특히 미국 원유 수입량의 60%가 캐나다산인 만큼 이란 전쟁으로 이미 오른 미국 내 유가와 물가는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으로 더 상승할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나마 탄탄했던 미국의 기업 여건과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마저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어린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진을 찍어서 남편에게 전송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0시 10분쯤 서울 중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6살 아들의 배에 흉기를 대고 공격하려는 듯한 사진을 찍어서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아들은 잠들어 있어서 다행히 다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임시조치 1호와 2호를 신청해 A씨로부터 아이를 분리했습니다. 네, 인도에서 최근 의대 입학시험 유출 사태로 홍역을 치렀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둘러싼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북동부 비하르주에서 대학생과 실업 청년 수백 명이 공무원 시험 취소를 요구하며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며 해산에 나서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수십 명이 체포가 됐고 일부 시위대는 돌을 던지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내일도 날이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날이 덥습니다. 낮 동안 크게 올랐던 기온이 밤 사이에도 완전히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5도, 전주 25도, 부산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지겠고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1도, 대전 33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저녁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그 밖에 중부와 경북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전남과 영남 내륙, 제주 산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밤 사이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특히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남해안에는 강한 비와 함께 80mm가 넘는 제법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에 접어들겠습니다. 모레는 충청 이남에,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예년보다 더운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